네, 이번 시간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말씀을 전하실 최가슬 대표님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여성단체 센언니의 대표님이시고 예강감리교회 유아유치부 교육 강사님이세요. 나와서 귀한 말씀, 귀한 세미나 준비해 주실 때 정말 뜨거운 호응으로 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예뻐요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깐 기도하고 저희 같이 세미나 하면서 우리 오전 시간은 여러분이 우뇌를 이제 발달해서 이런 예체능을 많이 발달시켰다면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정말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청년분들, 교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시간들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집중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정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 시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하다가 하다가 약간 놓쳤어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그냥 졸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저는 아까 소개했던 대로 센언니 대표인데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죠? 센언니는 왜 제가 만들었었냐면 이제 청년 시절 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은 어떤 모습일까? 또 이제 요새 너무 좀 남혐, 여혐 이런 것도 많고 남녀 간의 갈등도 많은데 내가 또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모습으로 진출하고도 싶고 또 이제 청년 시절 지금은 결혼해서 아기도 같이 왔는데 성경적으로는 또 가정을 준비하는 또 여성의 입장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충돌되지 않게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고민을 했던 많은 여성 청년들과 만나서 그런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이 성교육을 요새 학교에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교육이라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여러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정립시켜야 할까 생각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함께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이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교육 과정 안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들이 하나님 안에 정말 말씀 안에서 잘 되어 있는 교육을 받고 있나 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볼 때 만약에 안경을 쓰면은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란색으로 세상이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세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관점, 어떤 사건을 볼 때 이런 느껴지는 감성과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각자가 모두 다른데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이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같이 모여 있지만 다른 생각으로도 그것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세계관에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면 그것을 반대하고 무너뜨리려는 반기독교 세계관이 이 세계에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는 세계관과 또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느낌과 해석, 자유를 중시하는 인본주의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 반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과연 안전한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간사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성 가치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지금 몇 년도죠? 2024년도이고 여러분이 몇 년생이죠? 2000년대생들인가요? 그래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세계가 몇 년 뭐 옛날에 올라가면 이렇게 세계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있는데 이 세계관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 안에 또 이 세계 안에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역사를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대적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걸 보면서 할게요. 1848년도에 이제 칼 마르크스라고 들어봤나요? 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이 세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칼 마르크스가 사실은 사탄 숭배자였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공산당 선언에서는 맨 처음 문장만 봐도 되게 영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학적 시적 표현이 이곳에는 많고 또 1억 명 이상의 사람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려 있는데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이때 소비에트 연합국의 소련에서 나라 안에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17년도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많은 나라가 이렇게 붉은 물결로 공산주의 나라로 다 전염이 되고 바뀝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 북한도 공산주의에 물들었었는데 그 혁명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 저기 조그만 한반도 있죠. 그 나라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일한 그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여러분이 이름을 많이 들어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건국 초기에 많은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도 지금은 미국이 많이 강성 대국이지만 소련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북유럽도 이제 물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제 저희가 역사를 조금 더 점프해서 보면은 이제 소련이 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거예요. 동독이 통일됐다가 동독이 분단이 되었죠. 분단이 되었다가 이제 그 동독이 통일이 되는데 통일이 되기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 인터뷰하는 이때 저 청년들이 여행의 자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서 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정부에 되게 그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막 모여서 시위도 했는데 그때 이 동독의 공무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소리가 들리시냐고 그러면서 언제부터 여행의 자유를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근데 그 동독이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던지 저는 그 동독의 모든 여행의 자유가 허가됐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생방송으로. 그래서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즉시요 라고 그 말이 음성을 다 퍼져가면서 청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가 통일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장벽에 가서 장벽을 부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 장벽을 붕괴한 사건이고 그 후로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면서 독일 시민들이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의 그런 영향력에서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시작됐죠. 그래서 소련이 해체가 돼요. 소련이 해체됐는데 저 동상은 그 아까 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의 동상인데 레닌의 동상을 저렇게 무너뜨리고 시민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서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데 크게 한몫을 했던 사람이 이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인데 베를린 장벽 앞에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서기장 평화를 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자유화를 원한다면 이 문으로 오시오 하면서 개혁 개방하라고 이렇게 연설을 하고, 이분은 크리스천이었는데 또 미국 복음주의 협회에서 이러한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악의 제국이란 연설이었는데 전체주의 흑암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현대세계 악의 진원이라는 것도 분명히 직시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공산주의의 이념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에 위배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념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연설이었어요. 우리가 마치 공산주의 하면은 약간 떠오르는 게 이런 마르크스, 레닌 이런 거보다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북한도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국가였고, 그런데 또 거기는 김일성을 우상 체제로 만든 좀 약간 더 변형된 그들만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이 세계 안에서, 북한을 모르는 이 전 세계 안에서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에 미국 정계를 다니면서 공산주의와 손잡지 말아주세요, 소련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고 다녔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거의 외국에서 알지 못했고 무슨 원숭이로 취급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반대되고 성경과 반대되는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루마니아도 이제 공산주의에 넘어가서 루마니아 국가의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인데, 그 루마니아 국가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수용소로 보내서 많은 고문도 하고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분은 그 감옥에서도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이분에게 너무 안 넘어오니까 결국 이렇게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넘어오면 당신을 이 공산주의 우리 체제 안에서, 이 루마니아 정치계 안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로 삼아주겠다고 이렇게 꼬십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겠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때 고문했던 게 환각제를 먹여서 되게 환상을 보게 하고 이상한 환각을 보게 하는 그런 고문도 많이 당했는데,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다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루마니아 국가도 이제 무너지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산주의의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고 나서 썼던 책이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래서 그때 공산주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순교자의 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도 그 단체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역이 지속되고 있고, 근데 이때 썼던 책의 내용을 보면 칼 마르크스가 이런 발언을 한 것까지도, 잘 사람들이 모르는 발언까지도 다 쓰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이념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하나님이란 개념은 타락한 문명의 핵심이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한다라는 뭔가 신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공산주의를 이 사람이 이념으로 만든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체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탄에게 영감을 받아서 신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종교성을 가진 이념이다라는 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억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저기 북한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공산주의 그 연합국들이, 소련이 무너지고 그런 국가가 점점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세계에는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역사의 종말이란 책에서 20세기를 지배해온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역사의 종착점이다. 이것보다 더 나은 그러한 체제는 이 세상에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 마르크스의 이제 제자들이 있겠죠.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칼 마르크스는 기동전, 정말 폭력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행사를 해서 공산화를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농업 국가에서나 가능하고 선진국에서는 유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과격한 방법을 버리고 진지전을 펼쳐야 한다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납니다. 이 진지전은 각 문화에 들어가서 각 문화, 정치, 교육 이런 성 가치관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폭력을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보이는 것을 바꿔서 그 사람들 속에 침투하자, 진지 텐트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네오막시즘, 문화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에서 그 다음 제자들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랑 루카치 이 사람이 가장 큰 공산주의가 퍼져갈 수 없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유대 기독교 문명이라고 말을 해서 우리는 이제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을 통해서 문화를 장악해야 한다. 정치를 먼저 바꾸는 게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 인식을, 감성을 바꿔야만 정치가 바뀌어진다라고 이제 투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각 분야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라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비판 이론인데요. 비판은 모든 것을 그냥 다 비판하는 거예요. 요새 교회 개혁을 하자, 교회 개혁하자 다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질서는 맞지 않다라는 인식이 정말 더 똑똑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와 같은 기본 전통과 인간의 질서와 역사에 따른 그런 관념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상대성이다. 완벽한 건 없고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것을 만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프로이트 들어보셨죠?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의 학자로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이트는 모든 인간의 심리와 모든 것들은 성에 관련돼 있다. 모든 성적인 욕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학자예요. 근데 그것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공산주의를 합쳐서 빌헬름 라이히는 성혁명과 성해방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는 현재도 살아있는데 그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요. 성혁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에서 해방되어야지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라는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이성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해방돼야 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건 남자를 사랑하건 모든 자유를 얻고 해방해야지만 유토피아가 완성되는 거야. 모든 성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다 자유롭게 풀어놓아야지만 우리의 인간의 유토피아가 건설이 된다. 이러한 이론이고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따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젠더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젠더 이데올로기도 이런 공산주의의 제자들이 공산주의와 정신분석학을 사탄의 영감에 따른 그런 이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유럽의 청년들을 타락시켰어요. 성적으로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1968년에 저 사람들이 이제 성혁명의 이런 이념에 매료되어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 때는 그래도 청년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보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도 이런 영향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 외쳤던 이렇던 문구 같은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방해 없이 즐기자.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파괴는 창조의 열정이다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의 원래 말을 했던 학자는 이 문구를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이 혁명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탄을 일깨워주고 가장 불순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교화가 아니라 파괴이다라는 그런 사상에서 이런 그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막시즘은 부르주아
폴란드리아가 계급 혁명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한쪽을 꼭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그 사업주와 근로자, 또 남성, 여성, 이것을 항상 한 명이 그 지배받는 입장, 피해받는 입장, 약자로 지정을 해서 그 약자와 지배받는 입장이 지배하는 입장에 대항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문화 막시즘에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 남성과 여성에서 이때는 여성이 많이 약자였죠. 피지배층으로 설정을 해두고 여성은 남성에게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극단적 페미니즘이 이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치마 입은 공산주의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혐, 여혐, 성별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성애가 있으면 우리가 이성애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것만 돼야 돼? 난 이성애에서 성해방하고 싶어, 성혁명하고 싶어. 그래서 동성욕, 소아성욕, 시체성욕, 수간, 기계성 이런 거를 다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을 완벽하게 하고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들이야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이게 성해방,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또 희생자 문화, 어떤 희생자가 발생하면 그 희생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으키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생자가 있다면 다 이거는 이 정책 때문이야, 이 국가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희생자 문화를 가르쳐서, 그래서 결국 체제를 바꿔야 돼, 공산주의로 바꿔야 돼, 혁명해야 돼 라는 것들로 바꿉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도 여러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학파에서도 이제 양심적인 진정한 지식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다시 이 기독교 윤리에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직접적인 유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나오고,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비판 이론이라는 것은 사회 교묘하게 위장된 기독교 신학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말은 이 이념들이 그냥 이념의 하나가 아니라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로 믿게 하는 것들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세상에서 올바른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공산주의 학자가 얘기했던 것은 항상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세상이 바뀌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열심과 너가 변화돼야 돼, 우리가 변화돼야 돼,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고 하나의 종교이고 지속적으로 민중의 아편으로 사용돼 왔다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 경제까지, 아까 전에 문화가 바뀌면 시장 경제 정책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그런 사회주의가 이런 경제 영역에서도 퍼져나가다가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기조를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또 혹시 궁금하신 분은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현 시대의 그런 것과 싸우는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계관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관,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 믿지 않는 세계관. 근데 대놓고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그리고 문화 전쟁을 하죠. 진지전을, 아까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건 법을 바꿔서 나라의 정체성, 국가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입법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차별금지법을 지금 입법 전쟁으로 그렇게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고 여러 가지를 허용하고 신앙의 발언의 자유를
없애는 그런 차별금지법까지 입법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막고 있지만 언제 이거를 몰래 통과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목소리를 내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르크스주의는 사탄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이 혁명은 사탄을 일깨워주고 우리 안에 사탄을 일깨워주고 불순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근데 이게 또 어디서부터,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흘러오냐면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자들은 그 이단에 속했어요. 그 영지주의, 새로운 영지주의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것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구약에는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국가를 바꾸시고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히 말씀에서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뿌리를 살펴봤는데, 그 뿌리가 지금 2024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특별히 성 가치관 부분에서 아까 성혁명, 성해방,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인데, 근데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지금 교육받고 있지 않은데요?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이거랑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까부터 성해방을 외치는데, 해방을 외치는 이 해방이 말로는 되게 좋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창조 질서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그 말씀의 질서, 말씀에서 하지 마라 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해방, 그래서 신적인 존재의 권위에 대한 해방을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성혁명은 결국엔 동성애를 혁명으로 일으키자. 낙태하는 것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둬. 이건 내 마음이야. 학생 인권, 또 촉법 알죠? 촉법. 이 촉법도 많이 악용되고 있고, 뭐 동거하는 거, 뭐 결혼 안 하고 동거 어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과서에 어떻게 이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성별은 뭐와 뭐로 구분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어요. 물리적인 성, 그리고 생물학적인 성은 남자와 여자, 이 성에 대한 거는 섹스라는 성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새로운 개념이 아까 전에 그 네오막시즘을 통해서 젠더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젠더는 이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젠더는 내가 사회적으로 느끼는 성. 그래서 난 좀 여자지만 나 좀 남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은 내가 남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만약에 어떤 남자친구가 난 좀 이런 거 여성성이 좀 강한 것 같아 하면은 나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성, 젠더예요. 근데 이거는 젠더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의식을 통틀어서 섹슈얼리티라고 하는데, 이 교육을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중학교 2009년에 이미 시작했어요. 교육과정에서 보면 성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밑에 생물학적인 성, 섹스, 사회문화적인 성, 젠더, 성, 행동, 가치관, 태도, 감정, 신념은 섹슈얼리티, 이 모든 걸 섹슈얼리티라고 한다. 이거는 당연한 것처럼 교과서에 나온 거 우리가 달달 외우고 당연하게 여기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냥
교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서도 섹슈얼리티의 6가지 범주에 대해서 교육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 역할 및 성 정체감이라는 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 젠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남성성 혹은 여성성에 어떻게 느끼고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 나는 이것을 지향해, 나는 이것을 좋아해라는 지향하는 단어에서 성적 지향도 여러분이 교육받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는 여자를 좋아해, 난 남자를 좋아해, 난 양성애자야, 이것을 선택하는 내 개념은, 내 성적 지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라는 개념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5년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섹슈얼리티 개념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 성 역할 또는 성 정체성을 말한다. 섹슈얼리티는 섹스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라는 것들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있어요. 성 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느끼는 내면적인 자아 의식이다. 성별 그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느껴? 너에 대해서 성별 뭐라고 느껴? 계속 교육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성이 어떤 거야? 젠더가 뭐야? 라고. 젠더 감수성이 어때? 라고 하는, 여러분 감수성 없다는 뭐 F야 T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젠더 감수성이란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요즘에는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젠더 감수성이란 뭐냐면 너 무슨 뭐야 동성애 요새 힙한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떤데 너 남자 아니야?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라는 젠더 감수성이 있냐 없냐로 이런 것들로도 많이 분별을, 그런 문화가 생겨났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을 시키는 거에 분노한 미국의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성, 성별 전체성, 사회적 성, 성적 지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넓은 의미로 섹슈얼리티가 개인의 전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계속 바뀐다라는 것을 교육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의 학부모들이 많이 분노했죠. 그래서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이미 이렇게 공식적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섹슈얼리티 그게 뭐지? 하고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면 이런 지식을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 내 환경에 의해서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 라는 개념을 이런 국민 백과사전이라고도 하는 네이버에도 버젓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조안나 러스라는 성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섹슈얼리티를 2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여성적 성적 억압으로 인해 여성들은 고통받기 때문에 성혁명이 여성과 남성 모두 해방시켜줍니다. 유토피아가입니다. 그래서 성행위는 모든 금지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태도인데요. 이 성혁명의 이런 이념에 물든 이 학생들 되게 어려 보이죠.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성혁명을 외치는 거예요.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 말라. 어린이의 몸은 어린이의 것. 어린이는 무성적 존재가 아니다. 어린이도 성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성욕, 성해방을 외치는 안 좋은, 정말 안타까운 무서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게이바에서 이제 11살 남자아이들이 드래킨이라고 여자 흉내내는 게이 문화를 흉내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내 주장이야, 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 내 젠더기 때문에 상관없이 젠더 감수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식적인 학계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6,5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사회적이나 감성으로 성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남녀의 구분이 있다고 학계에서도 버젓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우스다코타주의 공화당 상원의원도 젠더 아이덴티티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했어요. 다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헝가리 대학에서도 젠더 연구를 금지하라고 했는데 헝가리에서도 대학에서 젠더 연구를 금지하라고 했어요. 대학에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젠더 연구는 이념이지 과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들의 하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교육받고 있어요. 어떤 권리예요? 결정권이에요? 섹스할 권리, 거부할 권리, 누구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좋아할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보면 중학교 보건 교과서에 보면은 땡땡땡이란 자기 의지와 판단에 따라 성행동을 결정하고 그 결과도 책임질 권리이다라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 섹스할 권리를 배우고 있고 교과서에서. 그리고 또 금성출판사에서 우리는 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성을 통해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성은 모든 생명체를 탄생하게 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되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중학생에게 성에 대한 기준이 어떤 책임감이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아직 어린 나이인데 행동 기준이 성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게 중학교에게 맞는 기준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의지에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권리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관계는 인권이다, 권리다라고 교육하고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교육 현장에 보면은 섹스할 권리,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 가출할 권리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권리라고 성해방 아까 전에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성혁명에 그런 것에 노출되어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린이 학생들도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적은 배우자 결정권에 있는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 안에서 배우자가 그 성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들에게 허락하신 결정권이에요.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섹스를 권리라고 일찍부터 가르친 서구의 여학생들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여대생 성폭력 경험 비율이 23%나 돼서 개선이 전혀 되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급증하는 학생 간 성폭력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가 210% 증가하고 피해자는 245%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가치관 교육이 열매가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조기 성관계와 다수의 성적 파트너를 갖는 것이 여성에게 주는 해로운 결과를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성관계 시작 연령이 늦을수록 생애 성적 파트너 증가가 감소하고 또 늦을수록 성병 감염률이 낮아지고 또 늦을수록 혼의 임신율이 낮아져요. 낙태나 이런 비율이 많이 낮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혼의 육아, 미혼모가 생기는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네 맘대로 해. 너네의 권리야. 학생들의 권리야. 젠더 감수성을 가져 섹슈얼리티를 교육해야 돼라고만 강조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미혼모들이 낮아지고 그리고 늦을수록 결혼의 안정성이 높아져요. 여러분이 지금만 사는 거 아니에요. 10대만 사는 거 아니고 20대도 살아야 되고 30대도 살아야 되고 40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 결혼의 안정성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성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부분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자녀의 가난율도 낮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는 과도하고 편향된 피임 교육의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에서 피임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 전에 태아의 가치와 존중의 교육은 받지 않고 학생에게 최상의 이익에 되는 성윤리를 제시하지 않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치 않는 임신과 피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치 않는 임신은 결국 원치 않은 낙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인데 특히 임신과 분만을 감당해내기 힘든 미혼 남녀에게는 더 그렇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중학생의 교과서에 있어요. 중학생에게 섹스는 학생의 권리라고 가르치려는 논리를 설파하려다 보니 교재 결혼 태아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전에 태아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해결해야 된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입하게 돼요. 그런 인식을 주입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이 인정한 중학교 보건교과서에서도 피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봐 피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성관계해도 되나요? 피임은 실패할 수도 있어서 콘돔 사용해도 에이즈 등의 성병도 예방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 실제적인 정말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보건교과서에는 진료의사정법, 콘돔이 다른 피법에 비해 좋은 5가지 이유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좀 집중력이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더 교육하다 보니까 더 학생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성관계 나이들이 더 낮아지는 그런 악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도 콘돔 사용법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배우기 전에 어떤 윤리적인 가치관적인 부분을 생명에 대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해야겠죠. 여러분처럼 10대 이렇게 예민한 정말 소중한 자아가 발전되는 시점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과정에서도 피임법과 피임 도구,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서 이런 것을 사용해라라고 가르치는데 친구 관계가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는 관계일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욕구 해소를 위해 교과서에서 자위를 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모순적인 것은 음란물 보는 것은 나빠. 그런데 자위 행위는 괜찮아. 건전한 거야. 성적 자기 결정권이야. My body, my choice. 나의 몸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야. 자위를 위해서 음란물 보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죠. 남녀 중학생 간의 성관계는 학생의 권리야 라고 이렇게 자꾸만 그 성해방의 그런 개념에 따라서 이런 진지전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출판사에도 이런 정관수술, 난관수술, 영구적인 피임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10대 이런 것을 생각이나 하게끔 만들어야 될까요? 벌써부터 이런 정관수술, 피임, 영원한 피임 수술 이런 것들을 먼저 교육받아야 하는 건지 의문스럽죠. 그 이 사람은 낙태하라고 권유되었지만 지금 자기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런 시위하는 거고 여성과 태아는 둘 다 사람이다. 여성의 인권만 주장해서 낙태를 무조건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지 못한 태아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 대한 그런 건축상이 있고 그리고 낙태 산업이 이상한 것들이 그 낙태 산업에서 이 다 비즈니스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될 때 나중에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낙태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다 나와 있는데 그 상담센터에서 이제 어느 청소년들이 가면은 나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래 괜찮아 약을 주면서 낙태하라고 권유를 해요. 근데 그 또 낙태하는 그 약을 먹고 그 아이들이
낙태아가 죽는데 그것도 그 아이들, 그 청소년, 여자 청소년들의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 또 그 돈으로 그 회사는 돈을 벌어서 또 낙태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한 건지 이것도 어떻게 산업화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교육의 문제점, 아까 전에 말했던 지향하는 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능력이나 성품에 관계없이 취직하기 어렵다, 실직할 수 있다, 성적 소수자들은. 그리고 사회 제도에 의해서 차별받는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고등학교 윤리교육에서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불쌍하고 차별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들을 뭐 가면 뭐 때리거나 침뱉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항상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게 가해자가 항상 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계급혁명, 성소수자, 희생자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성혼 토론을 통해서 찬성을 유도하는 그러한 토론 질문도 생활과 윤리 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동성애나 젠더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제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도 법정 의무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이런 성인지 감수성 젠더 교육을 필수로 받고, 그 받지 않으면 그 사업장이 벌금을 내는 이러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문화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성중독에 여러분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섹슈얼 어딕션에 노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중독은 패트릭 칸즈라는 미국의 상당 교육자가 맨 처음에 만들어낸 이론인데, 성중독자들은 음란물에 몰입하고 특정한 다수의 정사를 벌리고 끊임없이 자위를 하는 등 통제할 수 없이 성행위에 몰입하는 성중독자들의 그러한 성중독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분별하고 조심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은 포르노의 중독성이에요. 여러분, 야동이라고 하죠. 야동, 포르노, 또 실제 포르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무심결에 접하는 많은 음란물, 음란한 그런 넷플릭스 같은, 완전히 포르노가 아니더라도 넷플릭스 같은 OTT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그 뇌설적이고 그런 게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코드가 아주 많이 자연스럽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특히 위험한 것은 인터넷으로 포르노를 너무 쉽게 접한다. 인터넷이 뭐 스마트폰으로도 너무 쉽게 접하죠. 자위는 곧 중독이 되고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매게 만들어서 성범죄의 위험에 빠지게 한다. 여러분, 중독이 되면 이게 악화가 되고 나중에는 지금 이 정도의 성쾌락에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더 큰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그것에 중독에 빠져서 결국 정말 다양한 그런 성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위를 하는 포르노 소비자는 이름도 모르는 섹스 파트너와의 결합으로 자신과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실되는데, 꼭 지금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의 미래 이성교제, 또 언젠가 만날 그 배우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가치관으로 내가 상처가 되거나 내 정체성에 올바로 자라나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도,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하거나 가정을 이룰 때도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 증상에는 자발적으로 중독을 끊는 능력이 상실되고 내성으로 인한 더 강한 자극을 하고, 또 이 포르노에 중독되어서 동성애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더 강한 자극, 쾌락의 극치가 동성애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정말 동성애로도 빠져서 그곳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탈동성애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동성애에 빠졌다가 정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성애에서 탈출하고 싶은 청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안타깝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담배를 끊는 것처럼 동성애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쾌락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갑자기 이게 그 욕구가 일어나면은 계속 성경책을 보고 땀 흘리면서 자기를 때리고, 그러면서도
이러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고 탈출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 중독 증상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고 올바른 성의 본성은 이런 그런 포르노에서 나오는 그런 가학적이고 어떤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남녀 간의 가장 깊은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결혼의 제도 안에서 허락하시고 또 일생을 건 희생이고 사랑의 화신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성벽을 독특한 타자로 인정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 자매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도 여러분이 꼭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것을 계속 아까 전에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거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지금 힘을 보는 것은 이러한 성혁명, 성해방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문화적 도구는 포르노의 파격적 결과들이 있는데 포르노가 이용나오 있죠. 하지만 포르노는 이런 진실하고 올바른 성이 아니라 성과 인격을 완전히 분리시키고요. 자신과 타인은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소아성애,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성혁명 학자들이 정말 그 뒤에 이면에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소아성욕자, 소아성애자들이 굉장히 많고 성 문제로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은 그런 이념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정말 더티한 그런 성적인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념으로 만들어진 이런 교육들을 받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나라고 어떻게 그거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포르노그래피를 보면 성적인 친밀감을 느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아니라 성적인 기교에서 남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게 되고 또 그렇게 중독되면 남자를 혐오하게 될 수도 있고 여자를 혐오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성이 있는데 보살피어요. 건강한 성은.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용하고 건강한 성은 누군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하고 명예롭고 수치스럽고 진실하고 기만적이고 자아 정체성을 높여주고 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지만 자아 정체성이 손상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한 사람 전체와 관련이 있는데 건전하지 못한 성은 시간과 생식기만 관련된다. 엔조이죠, 엔조이. 그런데 이런 게 결국 이런 내용 보고 싶은 분들은 PPT를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해요. 포르노그래피와 함께한 자의행위는 사람이 자기 몸에 범하는 죄다. 우리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더럽히고 상대방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한 능력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공동체 가정을 주시는 거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 가치관과 가정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죄를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결국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이 정체성에서 너는 이 성해방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혁명적 동지야 라는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이 비전을 세워나가는 입장에서 그 진로를 방해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원하는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당시에는 쾌락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몸에 스스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아카데미를 들었는데, 제 서울대학생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MZ 세대잖아요. MZ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알파 세대가 와요. G가 끝나니까 다시 A부터 시작하는 알파 세대. 그래서 Z와 알파 세대가 이제 학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나서 여러분이 아마 알파 세대, 잘파 세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2000년대생을 잘파 세대라고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그 사회에 진출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도 많아지는데 이미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고령화됐으니까. 그래서 경쟁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주역인 게, 이 2000년대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태생적으로 글로벌라이즈드, 정말 글로벌 세계적인 부분에서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언어랑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여러분. 요새 막 갓난애기도 이렇게 스마트폰 만질 수 있죠. 유튜브 세대죠. 그리고 OTT 접하는 세대.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은 세계적으로 문화가 달랐어요. 뭐 저쪽 나라에 있던 중동의 사람에 있는 사람과 이쪽 한국에 있는 뭐 50살의 서로 문화가 달랐는데, 여러분들의 나이는 지금 어느 나라를 가도 비슷한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와 동역자들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 학창시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더 내 몸은 한국에 있지만 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도 나라별로도 비슷비슷한 문명 수준의 것들을 누리고 있는 시대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고 싶어 하시는 이때에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막 뭐 다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각자 모두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용하시기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성주류화, 성해방과 이 특히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 여러분의 세계적으로, 여러분은 세계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알파 세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반도 사진을 2022년 7월 1일 사진을 보면 이 우리나라는 남한은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북한은 엄청 컴컴하죠. 우리 시대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 북한 땅을 해방하러 올라가야겠죠. 준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무대는 뭐라고 했어요? 세계 무대예요. 세계. 여러분이 이미 그거에 최적화되어서 성장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에 무너지면 안 되고 중독된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될 수 없죠. 힘들죠. 그렇지만 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입력해서 기도해서 끊어내고 거룩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렇게 뭐 헬조선이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가는 건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비전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부흥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